14족 원소는 결합할이 4개입니다. 보통 수소하고 결합할 때 수소와 4군데 공유 결합을 하죠. 그래서 메테인, 그리고 3주기 원소 규소가 결합해서 실레인, 그리고 4주기 원소 게르마늄이 결합해서 저밀 화합물, 그리고 더 주기가 커서 주석 틴 화합물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데, 분자들은 모두 3면체 구조예요. 메테인 분자도 3면체 구조고 실레인도 3면체 구조. 이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이것들은 다 얼마냐면요, 제로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고, 이것들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무극성 분자고, 여기 주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자 사이즈 자체가, 분자 크기가 커지고, 분자 크기가 커지면은 제가 앞에서 그 이야기 했죠. 풍국 현상도 영어에서는 편극 현상이라고 해요. 편극 현상도 편극 현상. 그래서 풍국 현상이나 편극 현상이나 하여튼 거기 항상 갈리워져 있든지 순간순간적으로 갈리워져 있든지 영어 원어상으로 전부 편극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분자 크기가 커지면은 이 첫 번째로 편극 현상이 커지게 되겠죠. 편극 현상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더 크게 나뉘어지더라. 또 분자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이 런던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더 넓어져서 그때 인력의 합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인력이 합이 또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더 큰 인력이 작용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14조 원소의 수소환물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근데 15조 원소의 수소환물은요, 여기 3주기 원소인 인의 수소환물, 그리고 4주기, 5주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인력이 큰 것은 이것들은 분명히 극성 분자입니다. 편극 현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암모니아는 유난히 인력이 크죠. 왜 그래요? 암모니아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수소 결합을 하더라. 그리고 16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봤더니 3주기의 황이 H2와 결합하더라. 황이 결합할 때도 이렇게 구분형 구조입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죠. 15조 원소의 수소환물, 16조 원소의 수소환물, 17조 원소의 수소환물들이 모두 각각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 16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딱 봤더니 H2TE, 텔레늄으로 가면 갈수록, 텔루르로 가면 갈수록 이 편극 현상이 더 크게 생겨서 끓는 점이 높은데, H2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왜 그래요? 수소 결합. 그래서 15조 원소의 수소환물에서 아모니아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보다 주기가 큰 것들보다도 끓는 점이 높고, H2는요, 어떤 것보다도 끓는 점이 가장 높죠.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조 원소의 수소환물도 마찬가지죠. HCl, HBr, HI로 가면 갈수록 편극 현상이 더 크다라고 하죠. 극이 나뉘어져 있는 극성 분자지만 우리는 영어 원어상으로는 다 편극 현상이랍니다. 편극 현상이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여기서는 작을지는 몰라도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요. 쌍극자 모멘트는 어디로 가면 갈수록 크는지 기억하시죠? 앞에서 할 때 HI보다는 HBr의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HBr보다 HCl의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HCl보다 HF가 쌍극자 모멘트가 컸어요. 여기서는 주기가 크면서 분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다, 또는 부분자 음성과 양성으로 더 많이 나뉘어졌다, 편극 현상이 크다, 이렇게 해서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편극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또 분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인력, 런던 분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더라.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하여튼 HI 쪽으로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데, HF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HF는 한 HF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평균적으로 2개의 HF와 수소 결합이 작용하지만, H2는 한 개의 H2당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H2와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의 합이 커서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교재 138쪽에 보면은요,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4조 원소의 수소환물을 봤더니 여기서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자량이 커지면서 분산력이 크게 나타난다,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17쪽 원소의 수소함물도 주기가 클수록 크지만 HF는 유난히 끓는 점이 높죠. 20도씨로 끓는 점이 다른 것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소결합. 16쪽 원소도 이 주기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지만 여기서는 H2가 유난히 끓는 점이 높은 것은 수소결합. 그리고 17쪽 원소의 이 수소화합물과 16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을 보면은요, 이때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요? 17쪽보다는 16쪽이 높고 17쪽보다 16쪽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17쪽은 아까도 봤다시피 HF 분자처럼 한 개의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분자와 평균적으로 두 개가 인력이 작용하는데 16쪽 원소는 H2에서 봤다시피 한 개의 분자당 자기 주위에 있는 동일한 H2 분자 또는 이 H2S라고 생각하면은 동일한 H2S가 자기 주위에 있는 더 많은 H2S와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커서 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8쪽 아래쪽을 보면은요, 예제 문제가 있어요. 자, 주족 원소 수소화합물들의 이 정상 끓는 점 크기를 비교했다. 그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실레인하고 HCl인데 실레인은 조금 전에 보니까 완전히 대칭 구조죠. 정사면체 구조였어요. 사면체 구조 무극성 분자이고요. 또는 비극성 분자랍니다. HCl은 이 H와 Cl 간의 전기염 송도 차이에 따라서 H는 부분적인 양성, Cl은 부분적 음성으로 극이 나뉘어져 있죠. 쌍극자라고도 합니다. 극성 분자이고 따라서 HCl 간의 인력이 실레인 분자 간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아요. H2S보다 H2O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은 H2O는 뭐 하기 때문에? 수소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지 3번의 내용도 옳아요. 선택지 4번. 수소 결합 그 자체를 보면은요, HF 두 개 간의 인력, HF 두 개 간의 인력에 비해서 H2O 두 개 간의 인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더 작죠? 그래서 두 분자 간의 인력을 따지면 HF가 더 큰데, 끓는 점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아요? H2O. 왜 그러냐면은 H2O는 한 분자당 수소 결합의 개수가 4개, HF는 2개, 수소 결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인력의 합이 커서 끓는 점이 더 높았죠. 선택지 4번의 설명도 옳습니다. HCl하고 HBr은 모두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이죠. 왜 HCl보다 HBr의 끓는 점이 더 높으냐면은 더 큰 주기의 원소가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편극성이 크다, 그리고 끓는 점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라고 합니다. 선택지 5번의 내용도 옳은 설명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선택지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메테인 분자하고 실레인 분자를 보면은 메테인은 2주기의 탄소가 수소와 사면체 구조로 결합하고 있어요. 메테인에서는요, 2주기 원소인 탄소가 수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입니다. 규소가 이렇게 수소하고 결합해도 똑같이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해요. 근데 규소가 수소하고 결합할 때는 이 사이즈가 어때요? 분자 크기가 더 크죠. 분자가 더 크더라. 따라서 이것도 무극성 분자인 거는 맞지만 분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런던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극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끓는 점이 이 실레인이 더 큰 게 이 요소는 맞지만 여기에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은 결합 에너지가 이것보다 이게 크다. 결합 에너지는요, 이 끓는 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결합 에너지 그 자체를 보면은 C와 H 간의 결합 에너지가 S와 H 간의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합시다. 더 큰 거 맞아요? 예, 이거는 맞아요. CH 간의 결합 에너지가 SI와 H 간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거 맞지만 결합 에너지 더 큰 것은 이 물질의 끓는 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 원인이 잘못 설명이 됐다는 거죠. 선택지 1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138쪽에 있는 예제 문제의 답, 옳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35쪽부터 시작해서 138쪽까지 뭘 배웠나? 135쪽에는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극성 분자가 얼마만큼 극성이 크냐라고 하는 것을 쌍극자 모멘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서는요,
분자 간에 작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런던 분산력도 있고,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쌍극자 간의 인력도 있고,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수소 결합도 있고, 또 그거보다 인력이 더 큰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도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도 있죠. 그리고 136쪽부터 138쪽까지는 특별히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쌍극자 모멘트나 분자 간의 인력 왜 공부했을까요? 왜 공부했냐면은 액체나 고체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 단원 앞쪽에서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기체들은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걸로 보죠. 일단 분자 간의 평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액체나 고체가 됐다는 것은 분자들이 모였죠. 모였다는 것은 분자들 간의 인력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때 어떤 인력이 작용하냐,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화학결합과 지금 배우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액체 성질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는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액체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고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화학결합도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배웠던 수소결합이나 런던 분산력이나 쌍극자 간의 인력과 같은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39쪽으로 가볼까요? 139쪽을 보면은 7번째 섹션,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액체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제각각 다 다릅니다.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인력의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액체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면 장력. 두 번째, 점도. 세 번째가 증기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겠죠. 아니, 끓는 점은 액체의 성질 아닌가요? 예, 맞아요. 끓는 점은 액체의 성질이 맞는데 그거는 증기압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액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인력의 크기가 다르고, 인력의 크기가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액체의 성질, 크게 세 가지 뭐라고요? 표면 장력, 점도, 그리고 증기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9쪽을 보니까 이제 액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액체에서 동일한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집력, cohesion force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가 용기에 담기죠. 그러면 액체의 입자와 용기의 표면, 고체 표면 간의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부착력이다, adhesion force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액체 분자 인력을 뭐라고요? 응집력. 그리고 액체 분자와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표면 또는 액체가 관을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했을 때 관 표면 입자 간의 작용 인력을 뭐라고요? 부착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표현하죠.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만큼을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리 곱하기 거리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래서 분모에서 거리 하나, 분자에서 거리 하나 소거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거리분의 힘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표면 장력은 어떤 액체의 단위 면적을 넓히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그 액체의 길이를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죠. 표면 장력은요,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내부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액체 내부로 힘이 더 크게 작용하면 할수록 액체가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액체들은 인력이 크면 클수록 표면적을 줄이려고 할까요? 표면에 존재하고 있을 때 액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액체가 액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더 안정한 상태가 되고, 더 많은 액체 분자들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표면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어때요?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액체가 가장 표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안정하게 되는 것은 표면적을 작게 만들면은 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표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구형태가 되면 돼요. 구형태가 되면은 전체 액체 분자들 중에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밖으로 드러나 있는 액체 분자 수가 가장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은 액체의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내부로 작용하는 인력을 표면 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액체 내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표면적을 줄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의 3은요, 이제 이 그림과 상관이 있는데, 액체 표면에 존재하는 액체 분자들 간에 응집력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 응집력을 벡터 합을 해보면은 내부로 알짜 힘이 작용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표면 장력. 그러니까 표면에 존재하는 액체 분자들의 응집력의 벡터 합을 표면 장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응집력, 그러니까 동기나 액체 분자 간의 인력 그 자체가 크면 클수록 표면 장력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